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 2주차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경제적 환경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텐데요. 강의에 앞서 먼저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 화면이 제가 관리하고 보는 화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화면과 조금 다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전체적인 아마 이번에 처음 이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이 화면을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홈을 먼저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학습 목차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의 학습했던 학습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주차 1강, 2강, 3강, 3-2강에 대해서는 총 4명, 5분, 4명, 4명 이렇게 강의를 완료하셨고, 현재 강의 진행 중인 분이 1주차 한 분, 아직 강의를 수강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유 게시판이라고 해서, 강의실에 자유 게시판을 보시면, 다시 오늘 온라인 강의 관련된 내용을 남겼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오늘 답변을 두 분께서 달아주셨네요. 이처럼, 더 연장되었다라는 공지도 드리고, 또 반드시 학습 종료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우측 상단에 여기 학습 종료라고 있거든요. 강의를 수강하시면 그냥 X 버튼을 눌러서 나오지 마시고 학습 종료를 누르셔야 앞서 보셨던 거와 같이 이렇게 학습 목차에 수강을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되고요. 수강생 관리에 있어서의 수강생 정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이번 학기에 저희와 같이 이렇게 6분과 같이 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수강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학기 같이 재밌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게요. 그리고 제가 1주차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과제 관리에 과제를 하나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개인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자기소개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그리고 열기를 누르시면 엑셀 파일이 열릴 거고요. 엑셀 파일이 만약에 사용이 불편하시거나 하시면 따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포맷으로 바꿔드릴 텐데, 엑셀이 여러 가지 한번 이번 만약에 불편하시는 분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상당히 스프레드시트이 유용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진 넣으시고 각 내용들을 채우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향후에 수업 전까지 제가 파악을 해서 강의 때 여러분들 만나뵐 때 좀 더 강의 교환이라든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이 과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평가 강의실에 들어가 보시면 학습 자료라고 해서 제가 매주차 학습 자료를 올리고요. 지난 1주차 학습 자료 제가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차 또 마찬가지 2주차 제가 자료를 올릴 거고요. 또한 만약에 수업 내용에 있어서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요 질의응답 또는 자유 게시판에 언제든지 올려주시고요. 만약에 개인적인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이 질의응답에 글쓰기를 해서 이게 공개 모드가 있고 비공개 모드가 있을 텐데 아마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은 계속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4월 4일까지 또 이번 학기 마칠 때까지 요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 요 온라인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연락처와 전화번호 남겼으니까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전화 다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글로벌 시장의 경제적 환경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제 환경을 분석하고 이것이 이런 글로벌 경영 또는 글로벌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경제적 환경 분석에 있어서는 이런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시장 발전 단계나 그리고 소득 수준, 구매력, 인구, 물가 수준 및 상승률, 사회 간접 시설, 국제 수지, 국제 거래에 대한 정부 통제, 또 국제에 대한 국제 기구, 무역, 통상 이런 부분들까지 시간이 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제 체제는 자원 분배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우려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일명 시장경제로 시장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국가의 역할은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를 보호를 보장하는 그런 체제를 바로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 서유럽 국가 모두 다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데올로기 시절에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분명하게 대립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주의는 많이 쇠퇴하게 되고 이 시장 경제로 시장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게 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현재는 거의 지구에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중국이라든지 지금은 사라졌지만 소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서서히 자본주의 체제를 쪽으로 오고 있고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믹스한 이런 경제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국가에 의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 건지 결정하고 또 그럼에 따라서 공동 분배를 하는 그래서 공산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어떤 이런 생산과 그리고 배분을 한다고 해서 이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경제 체제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최대국가는 쿠바나 북한, 소련, 미얀마 이런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한 나라에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런 사회주의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공산주의 또는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토지의 매매도 개인이 할 수 있는데 이 사회주의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공장을 지을 때 토지를 매입을 해도 정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100년 허가라든지 이런 식의 거의 실질적인 소유를 하고 있으나 이게 인허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약을 두는 그런 쪽이 이제 그 사회주의에 해당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창업이나 글로벌 경영 또는 이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나라의 이런 경제 체제가 어떠한지는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사회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인해서 자원이 배분되고 시장에서 이 마켓 드리븐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실용적이고 효율성 있는 그런 경제 체제이다 보니 전 세계에서 많은 부분들의 발전이 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자본주의다 보니 자본의 이런 그 병폐가 아무래도 빈익빈 부익부 이런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또 나라별로도 보면 점점 더 이 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심화 현상은 사실 세계화 또는 이 자본주의의 어떤 병폐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사회주의가 있어서의 이런 그 자본주의와는 다르게 국가의 계획이 자원 배분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회주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잘못되었다던가 또 개개인의 어떤 그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보다는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쇠퇴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었죠.
혼합경제라고 해서 이런 시장경제와 정부의 계획 배분이 혼합되어 있는 체제를 우리가 혼합경제체제라고 하고 순수한 자본주의 또는 계획경제 시스템에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 자본주의에 지금은 더 가까우나 어떻게 보면 이제 혼합경제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중국도 이제 뭐 사회주의나 이런 자본주의를 채택한 또 베트남도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를 채택한 이런 혼합경제 체제를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느냐, 더 많은 걸 하느냐, 그 주도를 하느냐에 따라서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그 한 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1인당 국민소득, GNI죠. Gross National Income을 지표로 하고 한국은 지금은 더 올라갔죠. 대한민국은 이게 제가 2018년도에 확인했던 그 지표인데 지금은 몇 단계 더 상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단계로 해서 저소득 국가냐, 그리고 하위 중소득 국가냐, 상위 중소득 국가냐, 고소득 국가냐라고 해서 총 4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저소득 국가인 경우에는 저소득 국가로 1인당 국민소득이 1,045달러 이하를 저소득 국가라고 합니다. 이런 저소득 국가는 특징이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 임업, 어업 이런 1차 산업 중심이고 또 높은 문맹률과 출산율, 또 아주 높은 이제 외국 원조 의존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대부분 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 국가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하위 중소득 국가는 저개발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046달러에서 4,125불 요 사이를 우리가 하위 중소득 국가라고 하고 1차 산업에 있어서의 산업화의 초기 단계로 진화를 하고 그래서 산업화의 초기 단계로 성숙기에 표준화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경쟁 우위를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소비자 시장에 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인도라든지 이런 저개발 국가인 방글라데시나 이런 쪽이 이제 하위 중소득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상위 중소득 국가로 해서 신흥공업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4,126달러에서 12,735달러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제조로 중심으로 도시로 인구가 이제 집중하고 임금이 급격히 증가 그리고 고등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문맹률이 낮아지고 급속한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 발전을 보이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쪽이 이제 이런 상위 중소득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 섬이 이제 자바섬인데 이스트 자바, 그러니까 이제 자카르타가 있는 이런 그 웨스트 자바 쪽이 훨씬 더 이제 아무래도 그쪽이 그 경제 발전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이스트 자바와 웨스트 자바가 이런 격차가 심해지고 또 그런 이런 자카르타 쪽이나 이런 도시 쪽으로 수라바야나 이런 쪽에 인구가 집중되고 임금이 또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노동 집약적인 섬유나 봉제 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웨스트 자바에서 다시 이제 미들이나 또 이스트 자바로 이전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소득 국가인 선진국으로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을 보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12,736달러 이상인 국가를 고소득 국가라고 하고 이런 고소득 국가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산업 중심 그래서 전체 국민 총 생산량의 생산의 50% 이상을 이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고 정보와 지식이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경제 공천이 되고 신제품과 혁신이 중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론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나 또는 어떤 이 혁신의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제품, 이런 창의성 이런 부분들의 신제품과 이런 점진적 혁신이냐 아니면 급진적 혁신이냐
따라서도 이런 혁신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국가를 바로 이 고소득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다시 정리해서 보면 경제 발전의 단계에 있어서 저소득 국가부터 고소득 국가까지 GNI가 1045불 이하를 저소득 국가라고 하고 하위 중소득 국가는 그 1046에서 4125불 사이, 또 상위 중소득 국가는 4126불에서 12735불 사이, 그리고 고소득가는 12,736불 이상을 이제 고소득가라고 하고요. 국민 총생산, 그러니까 GDP죠. 규모는 이런 수치를 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은 고소득국가가 38,392불입니다. 또 전 세계에 대비해서 GDP 비중이 거의 68%, 그리고 전 세계 대비 인구 비중이 19%. 이 내용을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고소득 국가에 있어서의 전 세계의 GDP 비중은 거의 70%에 육박하고 지금 수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세계 대비 GDP 비중이 70%인데 또한 인구 비중은 20%.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의 인구가 전 세계의 생산의 그 자본의 70%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80%가 나머지 30%로 있다라는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래서 경제 발전의 단계를 요 각 고소득이냐 저소득이냐에 대해 GNI, GDP로 표로 한번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수준과 구매력을 다시 보면 국민 총 생산량 GNP는 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금전적 가치의 합을 우리가 GNP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그 인구로 나누면 달러로 표시된 1인당 GNP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시장 잠재력의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NP가 얼마냐를 확인이 만약에 그 나라의 진출 또는 그 나라의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요 1인당 GNP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실제 현지 통화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비교를 위해서 실제 구매력 평가 지수로 조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www.index geo.kr 포탈이라고 해서 포탈 사이트를 제가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 지표로 본 우리나라 그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국민 총 생산 GDP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GDP는 이게 10억 원인데요. 47만 1630억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부패 인식 지수가 어느 정도 되고 경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채무 또 1인당 주택수 일반 고용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우리는 기획재정부의 이런 통계청의 통계 지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GNP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NI 그래서 보면 지금 명목 GNP에 대한 명목의 순치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성장률 이런 경제 쪽에 대한 지표들도 이 사이트를 보면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제 구매력 평가 지수로 조정이 필요하고 국가 물가 수준 및 생활 필수품 또 주거 비용에 의해서 조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1인당 GNP는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목표 시장 소득자들의 어떤 소득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 커스터머 타겟 커스터머라고 해서
내가 그 지역 또는 그 시장의 목표로 하는 고객의 소득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소득 수준이지 내가 그 목표 시장의 소비자의 소득 수준으로 하는 건 약간 괴리감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1인당 GDP이고 2016년도에 제가 파악했던 거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도표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요 소득 수준과 구매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명목 기준 1인당 국민소득 GNI와 구매력 평가로 조정된 1인당 국민소득 내용입니다. 2013년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GNI 1인당 국민소득이 53,000불, 일본이 46,000불, 그리고 한국이 2014년 기준으로 보면 25,000불, 6,000불 가까이 되어가죠. 구매력 평가 조정으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이 정도 되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가를 반영한 국민당 구매력 평가 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은 26,000불이나 구매력 평가 조정을 하다 보면 훨씬 더 높아져서 33,000불이 그렇게 되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연평균 GDP 성장률을 고려해서 국민 총 생산 GDP까지 반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제가 또 그 URL을 여기다가 넣어놨는데요. 여기를 참조해 보시면 전 세계 GNI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게 지금 GNI 각 나라별 순위입니다. 1위가 쿼트네요. 그리고 미국이 10위. 지금 2018년 아직 19년도 데이터는 안 나왔나 봅니다. 이어가 2019년도 데이터는 안 나온 것 같고요. 2018년도 데이터로 해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28위 4만 불이 되네요. 아까 보면 또 GNI가 우리나라가 3만 불에서 4만 불로 어쨌든 올랐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또한 인구, 그 나라의 경제 환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인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1주차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SK텔레콤하고 같이 이제 해외 사업을 같이 추진을 전략적으로 많이 제휴를 해서 했었었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우리의 무선 인터넷 솔루션을 판매할지 안 할지 또는 플랫폼을 그 나라의 이동통신사에게 공급할지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검토하는 단계가 바로 그 나라의 인구였거든요. 그처럼 인구가 그 한 나라의 어떤 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준점을 한 1억 명 정도를 보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구가 남한 같은 경우 1억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내수의 기반이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더 이제 수출이라든지 무역이나 해외 사업에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또 인구학적인 어떤 여건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는 해외 시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요. 아무래도 이 인구가 많을수록 시장의 잠재적 규모가 크겠죠. 그래서 중국, 인도 이런 그 인구의 수가 많은 그런 나라들을 이제 많은 기업들 또는 국가에서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걸 바로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그 인구의 수가 많을수록 내수의 어떤 그 기반과 내수의 뒷받침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증가율 또한 시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출산율이라든지 또 인구의 그 규정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과 연령별로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젊은
고객층들이 훨씬 더 많이 그렇게 포진해 있으면 그 나라가 훨씬 더 경제활동 연령인 20에서 50대까지의 비중의 이 노년층 인구의 비중 등은 해외 시장의 주요 고객층 연령대를 고려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한 변수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물가 수준 및 상승률을 볼 텐데 해외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이냐, 그 소비자들의 구매력, 또 국제 경영 관리자들의 계획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예, 물가 상승률이 아주 높은 국가에 대한 전략은 아무래도 합리적인 팔초 활동,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면 이제 그 하나의 그 가치가 계속 이제 높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절감 부분들을 더 많이 요구하겠죠. 그래서 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에 대한 유의할 점이 첫 번째, 얼마나 높은 인플레이션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가격 통제가 있어야 될 거고, 이 이익이 감소되고, 또 투자 및 공급이 중단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에 대한 간접 시상 부분이 있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2004년도에 그 비나폰이나 이런 그 이동통신사, 베트남 통신사들이랑 일을 했었었는데, 현재 그 아무래도 이제 인구도 거의 1억 명이 되고, 사실 사회주의이긴 하나, 자본주의를 이렇게 표방을 하고, 중국과는 또 다른 어떤 자본주의, 이런, 그, 다른 사회주의의 체제를 이제 채택을 하면서, 외부의, 이제 외국의 어떤 이런 그 기술이나 또는 이 교역, 또 무역들을 되게 활발하게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쉬웠던 점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그 사회 간접 시설, 교통이나 통신, 이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열악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만큼 또 포텐셜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 나라가 아주 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그 포텐셜, 잠재력이 있는 그런 나라로 해서 그때 당시부터 해서 베트남 출장이나 사업들을 되게 활발하게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산업화 수준을 나타내는 이런 지표도 보면 1인당 철강 소비량이 얼만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월드뱅크나 이런 쪽에 사이트에서 다 지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생산량 및 시멘트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해서 나타내고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글로벌 경영 또는 해외 사업 또는 글로벌 창업을 할 때 요즘 미국 또 유럽이 아니라 이런 그 동남아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창업을 많이들 시작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과거에 해도 이제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사업이 잘 되려면 선진국에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빠르게 캐치해서 국내에 도입만 해도 아주 사업이 잘 되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제품의 수명이 다 하더라도 그 제품들이 이제 저변 국가에 가서 새롭게 라이프 사이클을 또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또 창업을 해서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또 요즘은 또 한류라든지 또 이제 케이팝 이런 한류 문화가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그 창업 아이템이나 반짝반짝한 또 여러 한국인의 이런 스마트한 이런 어, 창의성을 가지고 그런 창업 아이템을 동남아 쪽에서 많이 시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 나라에 진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전력 상황,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전력 상황에 대해 나타나는 지표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고,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2012년부터 이제 LED 관련된 제가 사업을 또 효성에서 했었었는데, 그때 보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그 나라의 전력이 얼만큼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느냐도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거를 간과하고 LED 조명과 LED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했다가 계속 불량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하루에 많게는 한 번,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는 뭐 이렇게 정전도 생기고, 이 정전이 생겼다가 갑자기 또 전기가 들어오면 이 도립전류라고 해서 이렇게 이 전압이 확 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썰지라고 해서 이 앞에 서지 프로텍터가 없는 뭐 그런 공장 같은 경우, 또 가정이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자제품들의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려서 불량이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력 상황,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또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얼만큼 잘 되는지도 중요한, 만약에 전자제품 관련된 사업이나 또 창업을 한다면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물적 유통을 보여주는 지표들, 도로가 얼만큼 잘 닦여 있느냐, 또 철도는 있는지, 또 수상이나 항공 교통망 이런 부분들은 얼만큼 잘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는지도 이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해서 중요하게 체크돼야 될 포인트겠죠. 또한 이런 통신 설비나 통신망의 상태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양적 지표 외에 이런 서비스의 어떤 질적 수준 또한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의 관공서의 어떤 이런 그 행정 서비스가 얼만큼 잘 되느냐, 여러분들 기수 지금 이제 올 3월에 졸업한 대표님이 한 분 계신데 알 대표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지금 일본에 이제 오키나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물론 와이프분도 일본 분이시고 하셔서 이런 글로벌 또 해외 사업도 많이 하셔서 잘 아셨는데, 이번에 일본 쪽에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면서 일본의 이런 행정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리나라보다는 열악하다, 엄청 까다롭고 또 외국인한테 프렌들리하지 않더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확인하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양적 지표 외에 서비스 질적 수준도 함께 고려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부분, 또 그 다음으로 이런 국제 수지에 대한 것들도 확인해야 될 거고요. 개발도상국들의 이런 고질적인 국제 수지 적자 문제, 1980년대 중남 국가들이 이제 거의 국가 파산 상태까지도 왔었었고, 이 90년대 후반에는 아시아 지역의 외환 위기,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죠. 97년 말에 우리 이제 외환 위기가 왔었고, 우리가 이제 IMF라고 그냥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왔었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가 대외 채무 부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그 해당 지역의 구매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채택해서 실행하게 되고요. 이번처럼 이런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위기가 오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또 이후에 또 어떻게 하면 더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또 많은 또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고 또 채택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외채가 많은 해외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외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3, 4년, 한 5년 전부터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미얀마도 지금 그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의 어떤 그 체제를, 자본주의를 도입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버리면 그 나라의 부채까지 다 갚아준다고 할 만큼, 포텐셜이 있는 나라라고 해서 많이들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국제 수지도 체크해야 될 경제적 환경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요거는 이따가 해서 국제 수지까지 해서 2주차 2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2주차 3강에서 경제적 환경 분석의 지역적인 부분들과 조직에 대한 내용들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주차 3강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